늦은 밤 배달업체에 살려주세요. 이게 최진봉 교수님. 예. 식당에서 배달업체에 뭔가를 보냈는데 저게 살려주세요.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은 배달업체에 이제 뭐 주문 배달해달라고 요청하는 요청서를 보냈는데 예. 그 요청서에 마지막에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난달 25일 날 저녁 11시 24분에 있었던 일인데요. 예. 주문서에 주소를 쭉 적고 맨 끝에다 살려주세요 라고 예. 적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배달업체 관계자가 이걸 보고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깜짝 놀라죠. 그렇죠. 왜냐하면 예. 누가 감금이 돼 있나 아니면 누가 지금 위험에 빠져 있나 식당에 있는 사람 중에 누군가가 지금 엄청나게 어려운 상황에 빠져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경찰에 신고를 하고 3초 동안 정말 몸이 부들부들 떨릴 정도로 두려웠다고 해요. 아, 배달업체 예, 관계자가. 배달업체 관계자. 그래서 예. 신고를 했고 그게 그 결과 다른 얘기로 전개가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예. 한민경 변호사님, 이거를 딱 봤을 때, 아, 이거 뭔가 범죄에 연루된 거 아니냐? 오만 가지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본 네, 사람은. 그렇죠. 사실 신고를 받은 경찰 역시도 이게 강력 사건인 것으로 이제 의심을 해서 바로 출동을 했고요. 예. 관할 파출소에서 이제 경찰차가 2대씩이나 이제 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이제 그 자리에 가보니까 사건은 사실은 하나도 이제 발생한 것이 없다라는 것을 확인을 했는데 예. 이제 주문자 그 살려주세요라고 이렇게 입력을 했던 그 주문했던 그 식당 이제 주인에게 이제 무슨 일인지 물어봤더니 그 해명이 사실 가관이었는데요. 저 잘 봐야 돼요. 그래야 예, 이해가 됩니다. 맞습니다. 그 해명은 사실 주문을 받고 이제 배달 대행 업체에다가 주문서를 이제 넣어야 되는데 배달을 와달라고 해야 되는데 예. 그 배달을 넣는 것을 사실은 깜빡을 했다. 예. 그래서 이게 좀 배달을 빨리 오게 하려고 이제 그런 말을 썼다라고 합니다. 김현주 평론가 그러니까 실제로 뭐 위급한 상황이 아니고 조금 배달 빨리 해보려고 저렇게 썼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흔히 우리가 이제 최근에 그런 아주 좀 흉폭한 사건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걸로 어떤 그런 구조의 손길을 원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이해를 했다는 것인데 실제 우리가 배달앱에 음식을 주문할 때 소비자 입장에서 뭐 요청사항 같은 걸 적잖아요. 뭐 예. 벨 누르지 말아주세요. 뭐 이런 걸 쓰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식당에서는 배달 업체에 이제 그것을 원할 때 어떤 또 특별한 요청 사항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 배차를 너무 늦게 넣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좀 와줬으면 좋겠다라는 뜻에서 살려주세요, 빨리 좀 와주세요. 왜 우리가 보통 말할 때 이제 그렇게 하잖아요. 막 예. 급할 때, 좀 살려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전달을 했으나 그 뉘앙스가 전달이 안 되고 예. 정말 위급한 상황으로 전달이 됐다는 그러니까 것이죠. 식당 주인은 그렇게 해명을 했지만은 딱 그 얘기만 듣고 보면 오해할 수밖에 없는데 박성배 변호사님 그래가지고 경찰까지 출동을 해서 공권력이 일단 동원되는 상황이 있었는데 네네. 이게 뭐 처벌 같은 거 받거나 그럴 수 있는 수준은 아니에요? 이 형법상 업무방해나 경범죄 처벌법상 허위 신고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모두 예. 업체 또는 국가기관의 기능을 마비시킬 의사가 존재해야 하는데 이 사안에서 식당 사장은 단순히 자신이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으니 도움을 달라는 취지로 이와 같은 메모를 남겼다고 평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일이 반복된다면 처벌 가능성은 충분히 존재합니다. 반복되면 메모를 남겼더니 신고가 이루어지고 경찰이 출동하더라 이와 같은 경험을 한 식당 사장이 또다시 같은 일을 반복할 경우에는 기능 방해 의사가 존재한다고 충분히 평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 그래도 경찰이 출동하고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까 이런 일 다시 하면 안 되겠죠. 이것도 영상을 좀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지난달 7일 서울 서초구에서 벌어졌던 일입니다. 자세한 예. 내용 영상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정이 넘은 시각 술에 취한 한 남성이 길에 앉아서 저렇게 졸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뒤에서 그 모습을 몰래 지켜보고 있는 그러네요. 또 다른 남성이 있습니다. 예. 딴짓을 하면서 만취한 행인의 주변을 맴돌더니 저렇게 슬그머니 옆에 다가가 쪼그려 앉습니다. 두 사람 아는 사이는 아닌데 대체 무슨 일일까요? 저기 잘 봐야 좋은 건 아닐까요? 지금 저 동그란 원 보셨습니까? 예. 이 남성 만취제 호주머니에 손을 뻗더니 몰래 휴대전화를 꺼냅니다. 그리고는 저렇게 자전거를 타고 급히 달아납니다. 예. 그러니까 전후 맥락을 보면은 주변의 상황을 보다가 이제 기회를 엿보고 휴대전화를 빼놓은 거예요. 이게 박성배 교수님 도둑이잖아요. 전형적인 부축배기 수법입니다. 지난달 7일 밤 12시경에 서울 서초구에서 술에 만취한 피해자가 술에 만취해 몸을 가누지 못한 상태로 보도 바닥에 앉아 있었습니다. 예. 그러자 지나가던 또 다른 남성이 약 10m 떨어진 거리에서 지켜보면서 주위를 맴돕니다. 도보 난간에 다리를 올리거나 허리에 손을 얹고 어슬렁어슬렁 딴청을 부리는 모습을 보이다가 피해자 가까이 다가가서는 쭈그리고 앉습니다. 그러다가
잠시 주변을 두리번거리더니 기회를 보고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빼내 달아난 사건입니다. 예, 이게 박성배에서 요즘 같은 날씨, 오늘은 비가 오긴 합니다만 더운 날씨 사람들이 밖에 있는 경우가 많으니까 요즘 날씨에 저런 범죄 많을 것 같아요. 부축배기 사건은 여름철에 상당히 많이 발생합니다. 통상 절도의 피해자가 되는 경우는 외부에 상당히 많이 노출되어 있을 때, 즉 피의자가 쉽사리 그 피해자를 포착할 수 있고 제3자가 목격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부축배기 사건이 다수 발생하는 이유는 예. 본인이 만취해 이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행인들이 특별히 주의를 기울이지 못한다면 누구도 보지 못하는 상태에서 금품을 쉽게 훔쳐서 달아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어느 해도 이와 같은 일이 대폭 줄어드는 해가 없습니다. 특히나 더운 여름철 만취해서 외부에서 잠이 드시는 일은 없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최진봉 교수님 CCTV에 저 장면이 지금 찍히긴 했지만 CCTV뿐만 아니라 저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CCTV를 관제하는 관제소의 관제 요원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녹화도 돼 있었고 관제 요원이 그렇지 않아도 CCTV를 쭉 돌아보다가 혹시나 위험한 상황이 있으면 거기에 주의를 기울여서 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 분이 저렇게 졸고 계시니까 유심히 보고 있었던 상황이에요. 그 상황에서 저 사람이 저렇게 이제 나쁜 짓을 했던 것이고 예. 그 휴대전화를 빼내는 장면을 보자마자 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고요. 자전거를 타고 도망가는 저 사람을 경찰이 출동해서 바로 검거를 했습니다. 예. 그러면 한민경 교수 저거는 영상도 있고 지켜보다가 신고를 해서 잡은 거기 때문에 저거는 부인할 수가 없겠네요. 네, 그런데 사실은 검거 직후에는 사실 바로 이제 부인을 했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네, 부인을 하고 이제 그 CCTV를 보여주니 그제서야 이제 범행을 인정을 했다고 하고요. 예. 경찰 조사 결과 이제 보니까 동종 전과가 네, 사범이었습니다. 그래서 절도 전과가 있었던 자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부분에 이제 CCTV를 보여주고서야 이제 범행을 시인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요? 네. 예. 결국에는 저 장면을 포착한 분이 참 잘하신 것 같아요. 한 마트에서 일어난 일인데 박성배 변호사님, 그러니까 마트에서 이벤트 같은 거 많이 합니다. 여기서 논란이 시작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난 1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한 대형마트 포토전 모습이 공유됐습니다. 이 대형마트 수산물 코너에 상어 사체가 전시된 뒤에 이 포토전을 설치한 모습이었는데 여러 가지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이 포토전에는 눈을 뜬 채 피를 흘리고 있는 상어 사체가 얼음 위에 놓여져 있고 이 상어 사체 옆에 이 특별한 이벤트라는 안내판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 안내판에는 상어에 대한 설명뿐만 아니라 요리용도, 사진 잘 찍는 법 등이 적혀 있었습니다. 저기 보면은 사진 잘 찍는 법이라는 게 아까 영상 저 상어 사체 옆에서 김현준 변호사님 사진을 잘 찍는 법을 공지를 해줬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지금 포토존을 이렇게 설치를 해놨는데 여기에서 실감나는 사진을 찍기 위해서는 여기 놓여진 인형 모자를 쓰시고 상어 사체 옆에 가까이 가서 그러니까 바짝 붙어서 사진을 찍으시라 뭐 이런 권유의 글이 이제 올라왔다는 건데요. 그럼 피사체 옆에 바로 가까이 가서 카메라 줌으로 당겨서 촬영하라 이렇게 상세하게 되어 있는데 더군다나 지금 저 아래 보시면 굉장히 귀여운 그 상어 캐릭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어울리지가 않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고 더군다나 눈을 뜨고 있는 상어의 사체, 피를 흘리고 있는데 사실 일요일에 대형마트 그 수산물 코너 같은 데는 가족 단위로들 많이 아이들 많이 가죠. 가잖아요. 근데 그런 경우에 정말 이건 섬뜩한 체험이 아닐 수 없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것이 온라인 커뮤니티 상에서 이 지금 포토전 이벤트가 공유가 되면서 많은 누리꾼들이 여러 다양한 목소리들을 내놨는데 정말 부정적인 내용들이 무척 많았습니다. 이렇게 이상한 이벤트는 정말 처음 본다. 어떻게 이렇게 뭐 박제한 것과 같은 상어 사체 옆에서 사진을 찍으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가 있느냐라는 것부터 시작해서 정말 이런 죽은 상어를 보고도 아무 느낌이 들지 않는다면 그것 또한 이상한 일이다. 뭐 이런 내용들로 채워졌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그 사진을 보여드릴 때 일부러 이제 모자이크 처리를 했다는 거는 직접적으로 보여드리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인데 안진영 기자님 보시기에 뭐 누리꾼들 다 당연히 논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좀 당혹스럽긴 하네요. 네, 다양한 의견들이 올라오는데요. 당연히 모형일 줄 알았는데 너무 충격적이라는 반응도 있었고요. 아쿠아리움에 갇혀있는 상어도 불쌍한데 피를 뚝뚝 흘리는 상어와 사진을 찍으려고 하더니 이건 너무 잔인하다는 반응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현주 평론가 말씀하신 것처럼 아래 아기 상어 캐릭터까지 붙여 있어서 아이들이 저걸 보고서는 충격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반면 어차피 상어도 생선인데 문제가 없지 않냐. 참치 해체 쇼도 하는데
생선을 진열해 놓은 것과 뭐가 다른가라는 의견이 있었는데 하지만 단순히 식용을 판매 목적으로 사용한 거 그리고 전시와 홍보를 목적으로 이 상어를 활용한 건 분명히 구분을 해야 된다는 의견에 무게가 예. 실리고 있습니다. 참치 해체쇼도 하지 않느냐. 그래서 문제 없다는 의견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럼 하민경 변호사님, 여기에 대해서 마트 측이 해명을 했나요? 예, 사실 마트 측에서는 이제 그 논란이 계속 일고 있자 이제 인스타그램에 올렸던 그 홍보 게시물을 이제 바로 삭제를 했습니다. 예. 그럼에도 이제 논란이 계속 이어지자 이제 그 상어 사체와 해당 이벤트는 이제 당일 오후에 이제 철수를 한 것으로 종료했어요? 예, 그렇게 전해졌고요. 그리고 저렇게 보시는 바와 사과문 같이 내셨군요. 예,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그 사과문 내용은 상어 전시로 이제 심려를 끼친 점을 진심으로 사과한다라고 밝히면서 고객에게 그 새로운 경험을 제공을 하고자 수산 매장 내에서 평소 쉽게 접하기 어려운 이색 어종인 그 상어를 전시를 하고 포토존을 운영했다. 예. 그러나 이제 고객 정서를 해달지 못하고 불편을 끼쳐 이제 송구하다. 그런 내용의 사과문을 게재를 했습니다. 예. 결국에는 일단락이 된 것 같습니다. 이준석 대표 지방을 돌고 있습니다. 절대 반지를 향한 탐욕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국민의힘 상황을 좀 하나씩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어제가 저희 이 시간쯤에 의총이 끝나가지고 그 결과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박수면 선생님, 어제 의총 결과대로 오늘 좀 흘러가고 있는 양상인데 어제 의총에서 어떤 얘기 나왔었죠?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3개월도 채 되지 않아 초유의 지도부 붕괴 사태를 맞은 국민의힘 어제 의원총회를 열고 비대위 전환의 뜻을 모았습니다. 예. 어제 의원총회에는 국민의힘 의원 115명 중 89명이 참석했습니다. 원내대변인 설명에 따르면 당헌 96조, 즉 최고의 기능이 상실되는 등 비상 상황이 발생할 경우 비대위를 둔다는 규정과 관련해서 비상 상황이라고 보는데 의원들이 의견을 모았다. 한 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예. 동의했다고 밝혔습니다. 89명이 참석했는데 한 명을 빼고 모두 지금 당이 비상 상황이라 했는데 동의했다는 게 요지입니다. 직접 이 얘기를 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상 상황이라고 하는 의견에 극소수의 의원님들을 제외하고 모두 동의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결정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극소수라고 하셨는데 몇 명인 거예요? 한 명입니다. 한 명이요? 예. 그러면서 비대위 체제인 거예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비대위 체제로 전환이 가능하냐에 대해서 오늘 논의를 한 것이고 의원총회는 그것을 결정할 권한이 없습니다. 우린 총의를 모은 것일 뿐이고. 비대위 체제에 대해서 현역 의원들의 의견을 모은 겁니다. 그런데 얘기를 들으셨다시피 김현준 평론가님 딱 한 명만 빼고 다 동의했다고 네. 했어요. 그 딱 한 명이 김웅 의원입니다. 김웅 의원. 네, 보도로 나오기는 이준석계라고 이제 분류된다고 이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데 예. 그 자유로운 형식의 그 발언 상태에서 반대의 뜻을 표했다고 합니다. 반대 이유에 대해서 그 자리에서 명시적으로 밝히진 않았지만 주위의 전언으로 봐서는 이 절차상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비대위로 가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가? 의총에서 이 의견을 모아서 예. 지금 현재 지도부에서 이것을 오늘 아침에 의결을 했는데 이 절차상의 문제가 없는 것인가라는 점을 지적했다고 합니다. 예. 일단 어제 의총에서는 한 명이라고는 했지만은 당 안팎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궁금했던 것이 장제원 의원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이번에 당 내용 상황에서 장 의원이 공개적으로 의견을 표출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동안. 그런데 어제 의총 끝나고 얘기를 했네요. 뭐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총 안에서는 그럼 전혀 입장이 뭐 특별한 의견 없었습니다. 의원님도 방금 합의된 의총에서 합의된 내용에 동의하시는 제가 참석을 했으니까요. 아까 조혜진 의원께서 그 이준석 대표가 돌아오는 걸 전제로 한 일단은 의원총회에서는 지금 이 상황이 비상 상황이라는 거를 확정을 한 거죠. 네. 자, 고맙습니다. 보신 것처럼 장제원 의원이 길게 얘기하지는 않았는데 어쨌거나 당 지도부를 새로 꾸리는 게 비대위이기 때문에 장 의원 입장에서 보면 지금 비대위 체제 네. 어떻게 볼까요? 좋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장제원 의원 입장에서는요 비대위 체제로 가는 걸 선호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처음에 이준석 대표 징계하고 나서 바로 이제 사고로 규정을 한 사람이 권성동 원내대표예요. 예. 그리고 나서 본인이 이제 직무대행을 했거든요. 그랬죠. 권한대행은 아니고 직무대행인데 그런데 어쨌든
장제원 의원 입장에서는 임시 전당대회를 열어서라도 체제를 바꾸길 원했었어요. 그 네. 당시에도. 근데 그게 이제 관철이 안 된 상태에서 쭉 흘러왔는데 어쨌든 지금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 지난번에 문자 파동 이후에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대통령실도 그렇고 이걸 이제 전당대회 쪽으로 가는 게 맞겠다. 비대위 체제하고 비대위를 하는 것은 결국 전당대회 준비하는 과정이거든요. 결국은 예. 그런 체제로 가서 이제 새로운 지도부를 뽑게 하는 것 이게 이제 장제원 의원 입장에서는 본인이 선호하는 방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이렇게 간단하게 대답을 하고 넘어갔지만 예. 장제원 의원 입장에서는 의원총회에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 자체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 같고요. 물론 예. 의원총회는 어떤 권한도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비대위로 가고 안 그러는 의원들이 의견을 모으는 거지. 의견총회에서 결정됐다고 해서 뭐 당헌 당규상 그 결정이 모든 게 옳다고 볼 수는 옳다는 게 아니라 그게 그대로 강제로 가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예. 최고위원회나 아니면 전국위원회에서 결정할 문제니까요. 어쨌든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장제원 입장에서는 어제 의원총회에서 그런 게 나온 것 자체가 본인이 원하는 방식으로 당의 운영 방식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래서 전면으로 안 나서는 걸 수도 있고요. 일단은 의총에서 뜻을 모으고 상임 전국이 전국회를 거쳐가지고 비대위 체제로 전환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제 좀 국민의힘 상황에서요. 어제 오늘 조금 이거 좀 어색한 상황이 표출되기도 했었는데 최고위원 때문에 최고위원 회의 때문인데 영상을 좀 한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최고위원직에서 사퇴합니다. 저는 각성과 변화를 요구하는 민심의 엄중한 경고에 책임을 지기 위해 최고위원직을 물러납니다. 이제는 하도 안 되니까 최고위 기능을 상실시키려고 순번을 정해놓고 마치 한 사람씩 지금 사퇴를 하고. 물론 딱 그런 것만은 아닌데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는 것 같아요. 박선배 변호사님. 저렇게 이제 최고위원들이 사퇴를 해서 최고의 기능이 상실이 되니까 비대위로 가는 거 아니냐. 그런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최고위원들이 모여가지고 의결을 하니까 이게 좀 논리적으로 모순이 있는 거 아니냐고 지적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최고위원들이 사퇴하면서 비상 상황이 발생했는데 사퇴 의사를 밝힌 최고위원들이 모여서 의결을 한다?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고회의가 가능했던 이유는 배현진, 윤영석 최고위원이 사퇴 의사를 밝히긴 했지만 사직서 처리가 접수되지 않음으로써 아직까지는 최고위원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고 회의에 참석이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즉 배현진, 윤영석 최고위원뿐만 아니라 권성동 원내대표, 성일종 정책위 의장이 참석함으로써 최고위원 회의가 가능하게 된 것인데 이 사퇴 처리가 이미 완료된 김재원, 조수진 최고위원을 제외하면 제적 인원은 7명입니다. 그중 4명이 참석했으니 개인은 가능했던 것입니다. 물론 비대위에 반대했던 정미경, 김용태 최고위원은 불참했지만 과반 정족수도 채울 수 있었습니다. 이게 절차가 좀 있는 건데 최고위에서 이제 비대위 전환을 위한 상임 전국위와 전국위를 소집해달라는 거를 최고위에서 의결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비대위는 또 전국위를 거쳐가지고 비대위 체제로 전환이 되는 조금 복잡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최진보 교수님, 뭐 이준석 대표 측에서 이런 얘기하는 건데 아니 이런 비상 상황이 아닌데 비상 상황이라는 걸 선포한 게 좀 모순 아니냐 이런 주장인 것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당헌 단계에 보면 비상 상황일 때만 비대위로 갈 수 있어요. 비상 상황이 두 가지를 예를 들어놨는데 당헌 단계 그게 하나가 뭐냐면 대표가 고리됐을 때. 근데 대표가 고리되진 않았잖아요. 윤석 대표가 대표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당원권 정지가 돼서 업무는 못 하고 있지만 대표직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두 번째 상황이 뭐냐면 이제 최고위가 기능을 상실했을 때예요. 근데 그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사실은 한 명씩 사퇴하겠다고 선언을 해놓고 결국 이제 그게 안 될 것 같으니까. 왜냐하면 논란도 있어요, 거기. 왜냐하면 비대위가 그러면 모두 다 사퇴했을 때 비대위가 기능을 상실했다고 볼 것이냐. 아니면 과반수 이상이 사퇴를 해서 어떤 결정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될 때 그걸 비대위가 작동을 못하는 상황이라고 볼 거냐 하는 부분에 논란이 있기 때문에 이게 나중에 이제 법원으로 갔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국위원회로 가려고 하는 거죠. 근데 논란이 들은 건 아까 박성배 변호사도 얘기했지만 기본적으로 본인들이 사퇴 의사를 밝히고 나서 이걸 전국위원회 열기 위해서 들어와서 투표를 한다는 것 자체가 국민들이 볼 때는 꼼수로 보일 수밖에 없어요. 즉 이준석 대표를 찍어서 쫓아내기 위한 하나의 수순이 아닌가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정치적 분석이라고 보여지고요.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 당연히 반발할 수밖에 없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아마 앞으로 이준석 대표가 뭐 본인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들을 다 동원할 것 같아요.
그리고 김용태 최고위원도 이준석계로 분류되잖아요. 민주당 위장 탈당 강력히 비난했는데 예. 위장 사퇴쇼를 하고 있다 이러면서 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래가지고 아직까지도 파열음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 원내대변 기자들이 당연히 물어봤겠죠. 원내대변인이 좀 답변을 설명을 한 것이 있다고 하는데 영상을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대위가 출범하기 전까지는 최고위원회 최소한의 기능을 유지를 해야지 어떤 급박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처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회의에서도 최고위원들께 좀 그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을 좀 보류를 해달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묘일 오늘 최고위원회에 참석하시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사퇴 의사 밝히셨는데. 지금 저희가 당의 비상 상황으로 상정하고 어제 당론 채택에 따라서 이를테면 인수인계 시간이 필요하다고 원내대표께서 요청하셨기 때문에 오늘 출범까지는 제가 유지하고 말고의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원내대표께 한번 직접 물어보실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 오늘 안에도 어떤 논의 좀 해주세요? 대변인께서 다 발표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그 사퇴 의사를 표시한 최고위원들이 참석한 거에 대해서 좀 말들이 많은데요. 그 부분도 다 설명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권성동 원내대표의 얘기까지 들어봤습니다. 근데 김현주 평론가님께서는 최근에 국민의힘상 비대위로 지금 전환이 거의 다 된 것 같아요. 정국이도 빨리 열겠다고 했으니까. 최근의 상황을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지금 이 국민의힘이라는 정당 내부에 지금 최고위는 지도부로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일종의 이제 국가로 만약에 비유를 하자면요, 최고위는 정부의 일을 하는 것이고요. 지금 이야기되는 상임 정국이와 전국이라고 하는 것은 의회의 기능을 하고 있으니까 상호 좀 견제를 할 수 있도록 돼 있죠. 어느 한쪽이 밀고 나가지 못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기능적으로 이렇게 상호 견제가 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예. 지금 최고위가 비대위로 가겠다라고 결정한 것은 비상 상황이다라는 이유 때문에 지금 비대위로 가겠다는 거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기능이 그러면 상실돼서 비상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기능이 상실됐는데 어떻게 그 표결할 때만, 의결할 때만, 그러니까 상임 정국이하고 정국이 의결할 때만 기능이 일부 남아 있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기능이 남아 있는 것입니까? 안 남아 있는 것입니까? 남아 있다면 몇 %가 남아 있는 것인지 그것도 상당히 의심이 되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절차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무척 크고 지금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한다 하더라도 이것이 진정한 비상 상태로 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 이 절차적으로 정당성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에 예. 이후에 일어날 큰 논란에 대해서 누가 과연 책임지고 예. 이야기를 해줄 수 있을 것이냐. 그러니까 이 상임 정국위하고 정국위가 이제 의결을 하면서도 사실은 이 정당의 당 대표나 혹은 당 대표 권한 대행이 그 비대위원장을 지명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권한 대행이 없습니다. 당 대표도 예. 없어요. 그러면 직무 대행이 그거를 지명을 할 수 있느냐? 권성동 대표도 본인 직무 대행은 내려놓겠다 그랬어요. 직무 대행과 원내 대표는 쌍으로 함께 갈 수 있는 것이지 한 가지만 내려놓을 수가 있는 것이 아닌데 직무대행을 내려놓겠다 했는데 이것은 일종의 정치적 선언의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것이 이후에 절차적으로 온당하게 진행될 수 있을 것이냐. 여기서 논란의 소지를 분명히 잠재울 수 있을 것이냐. 이것은 상당히 의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비상이어서 비대위로 가는데 오히려 그것이 더 비상 상황으로 갈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지적이세요. 그러면 안진종 기자, 이준석 대표도 지금 이제 SNS에 관련해가지고 글들을 올리고 있는데 이번에는 배현진 최고위원을 좀 비판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동안 SNS 정치를 많이 해왔는데 이번에도 역시나 글을 올렸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저는 오늘 최고위원직에서 사퇴합니다라고 7월 29일 육성으로 말한 분이 표결 정족수가 부족하다고 8월 2일에 표결을 하는군요. 이 내용 자체가 배현진 최고위원을 겨냥했다고 볼 수 있고요. 이어서 비유적 표현을 많이 썼습니다. 물론 반지의 제왕에도 언데드가 나온다라고 했는데 이거 좀 설명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영화 반지의 제왕에 보면 언데드, 죽어도 죽지 않는 존재가 나온다는 뜻입니다. 결국 이제 배 최고위원을 또 한번 비판한 거라고 볼 수 있고요. 절대반지를 향한 그들의 탐욕을 계속된다. 여기서 절대반지는 영화 속에서 권력을 의미합니다. 권력을 향한 배 최고위원을 비롯한 그들의 탐욕은 계속된다라는 비유적인 표현을 써서 비판을 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최고위의 의결 사항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와 이준석 대표 측근들은 굉장히 강하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결국 당권을 잡기 위한 탐욕이라고까지 비유를 하고 있는 건데 한민경 변호사 그래도 최고위에서는 정국위를 통해 가지고 비대위 지금 만들겠다고 결정을 한 거잖아요. 오늘 네, 오전에. 맞습니다. 사실 최고위에서 그렇게 결정을 사실 한 것이고요. 계속 이제 뭐 꼼순이 뭐 위장으로 이제 이렇게 한 것이 이제 절차적 정당성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이준석계에서 이렇게 또 뭐 논란을 얘기를 하고 이런 상황이긴 하지만 사실 저희들이 이제 국민들이 사실 봤을 때는 지금 국민의힘이 사실 비상 상황이라는 것은 누구나 사실은 인지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어제 의총에서 115명의 의원들 중에 89명이 이제 참석을 했고 그 중에 이제 1명 김웅 의원만 제외를 하고 나머지는 이제 비상 상황이라는 것을 이제 그 의견을 사실 모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늘 최고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의를 한 것입니다. 이제 언대들하고 이제 이준석 그 당대표가 이렇게 비난을 사실은 했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당원 당규라는 것이 애초에 그 이준석 당대표가 이렇게 징계를 받아서 이렇게 뭐 벌이든 사고든 이런 거에 대해서도 사실은 애초부터 사실 의견이 분분했는데 해석의 여지로 사실은 남겼고 이제 권성동 이제 직무 대행을 하면서 이제 거리가 아닌 사고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서 이렇게 이끌어 왔는데 어떻게 보면 처음부터 사실 이런 모든 것이 당원 당규 자체가 이런 걸 상정을 하지 못하고 초유의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럼 이 당을 그대로 둘 것인가 아니면 계속해서 뭐 이준석 당대표가 이제 돌아올 때까지 뭐 6개월 후에 이제 돌아올 때까지 그럼 이렇게 당에 이렇게 혼란이 있고 이런 부분을 그럼 수습하지 않고 그럼 이대로 가는 것이 맞느냐에 대해서 아마 당에 이제 사람들이 많이 이제 의견을 모았던 것 같고 그랬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최고의결위에서 이제 사퇴 의견을 밝힌 배현진 의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에게 일단 아직 그 사퇴서를 이제 수리를 하지 않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절차적으로 처리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사퇴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이제 혼란이 좀 수습되고 이제 좀 당이 좀 제대로 된 모습으로 저는 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일단 결정이 났지만 이후에 비대위의 존속 시기, 성격 등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셈법이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영상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각에서는 이 모든 게 지금 뭐 이준석 뭐 죽이기다, 뭐 이준석 복귀 가능성을 없애기 위한 거다 이런 분석도 있어요. 지난 총선 과정에서 뭐 저희가 속칭 부르는 두 번의 가출 뭐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도 여러 가지 당내의 갈등들이 계속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주목해서 보고 있는 것이지 뭐 세간에서 그렇게 말하는 부분을 가지고 저희들은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의원님 그 진단을 종합을 하면 그러니까 당원을 바꿔서 비대위로 가는데 그것이 그 이준석 대표 복귀를 전제로 한 비대위로 가면 그 뭐 만사 해결된다 이런 말씀이시네? 그렇죠. 이제 더 큰 문제는 앞으로 비대위가 잘 할 거냐 이 문제지. 정당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의 자리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있거나 누구를 보호해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민심을 얻고 지지율을 올려서 선거에서 이기는 것. 그것이 정당이 가야 될 중요한 목표인데 거기에 맞춰서 모든 것을 우리가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정리를 해야 되는 것이죠. 이게 김현주 평론가 좀 설명을 좀 필요한데 비대위의 존속 시기가 이준석 대표가 돌아오느냐 못하느냐 또 비대위가 어떤 성격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이 대표의 거취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복잡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이 이 비대위의 성격이 관리형이냐 혁신형이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징검다리 역할을 할 것이냐 아니면 아예 다른 모습으로 그냥 그 당 지도부로 그냥 자리를 할 것이냐 지금 이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의 경우 뭐 이것은 만약의 경우입니다. 만에 하나 만약에 새로운 비대위가 성립이 되고 이후에 조기 전대를 통해서 당대표가 선출이 됐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당원권 정지 6개월이 된 이준석 대표는 내년 1월 9일 이후면은 당원권이 다시 돌아온단 말입니다. 근데 그 사이에 어떤 뭐 사법적, 형사적 절차 과정들을 거쳐서 만약에 모든 것이 뭐 해결이 됐다. 어떤 방식으로든. 그래서 본인이 당원권이 회복이 돼서 나는 당대표니까 1월 9일 이후에는 복귀할 수 있어라고 하면서 만약에 등장을 하게 된다면 이것은 사상 유례 없는 당대표 2명이 존재하는 상황으로도 만에 하나 갈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정말 솔로몬의 지혜가 정말 필요하게 되는 그런 경우를 상상해 볼 수도 있는 경우입니다. 사상 유례가 없는 초유의 사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진봉 교수님, 지금 민주당도 비대위잖아요. 그렇죠. 그 비대위의 성격은 지금 전당대회 하고 있으니까 새로운 대표를 뽑기 위한 관리형 비대위예요.
그 관리형 비대위로 할 것이냐 아니면 예전에 박근혜 당대표 시절에 2011년인가요? 비대위원장 들어왔을 때 네. 그걸 혁신형이죠. 네. 그걸 두고 지금 논란인 거죠. 그렇죠. 근데 지금 의총이나 아니면 전반적인 분위기로 보면 관리형 비대위예요. 만약에 혁신형 비대위면 내부에 사람 찾지 않습니다. 지금 후보로 거론되는 분들 대부분 다 당내에 계시는 중진 의원들이에요. 그게 이제 관리형으로 그렇죠. 하겠다. 당연하죠. 그러니까 짧은 시간 동안 다음 대표를 뽑기 위한 전당대회 준비 작업이라고 보는 게 맞아요. 그러면 이거는 결국 이걸 주도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준석 대표를 못 돌아가게 만들기 위해서 완전히 칸을 막겠다는 거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전국위원회까지 새로운 지도 체제를 출범시켜버리는 거죠. 근데 이제 김현주 평론가 말씀처럼 이준석 대표가 나중에 나 돌아왔다. 나 당대표로서 역할을 할 거야. 이러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법적 논쟁까지 갈 수밖에 없는데 현재 비대위로 이렇게 분위기를 몰고 가는 이 분위기 자체는 이준석 대표가 돌아올 수 없도록 만들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는 거라고 저는 봐요. 개인적으로. 그리고 대통령실도 어찌 보면 이와 궤를 같이 하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러면 대통령실의 윤심이 그렇게 작동하고 있고 국민의힘의 전체 의견이 이준석 대표를 다시 돌아오지 못하도록 완전히 막는 그런 형태의 비대위 체제를 만들고 여기서 대표를 뽑아가지고 그 대표 중심으로 당을 끌고 가버리면 그리고 나면 이제 나중에 이준석 대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그냥 있을 수가 없어요, 본인은. 그럼 계속 문제를 발생시킬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이준석 대표의 어떤 협상이나 합의 없이 또는 이준석 대표 스스로 물러나는 과정 없이 진행됐을 경우에 지금은 스무스하게 가지만 추후에 대표가 선출되고 나서도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본인의 대표 권한이 있다라고 주장하면서 끊임없이 문제가 발생하는 그런 상황으로 가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면 당 내용이 계속 오래될 수도 있다는 얘기인데 이런 와중에 안진영 기자님 여론조사가 하나 나왔는데 네. 범보수 차기 대권주자 적합도라는 조사예요. 이거는 보수 지지층이 누구를 차기로 보느냐를 볼 수 있는 척도거든요. 네, 맞습니다. 여론조사 업체 리서치 뷰에서 말씀하신 대로 범보수 차기 대권주자 적합도 조사를 진행을 했는데 그 결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3%로 1위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 뒤로 홍준표 대구시장, 오세훈 서울시장, 유승민 전 의원 순으로 순이 이어졌는데요. 여기서 흥미로운 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지지도입니다. 9%로 5위에 올랐는데 여권의 실력자를 할 수 있는 안철수 의원, 원희룡 국토부 장관보다도 오히려 더 높은 순위에 있었고 게다가 지난주와 비교해서 지지율이 더욱더 상승한 수치였습니다. 이게 상승하고 있다는 점이 좀 주목할 건데 앞서 프레스룸에 우상호 비대위원장이 출연해서 차기 당권은 안철수 의원이 가져갈 거라고 보던데 이게 김현주 평론가님. 이준석 대표의 지금 징계받아가지고 당권 정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이 소폭이나마 올랐다. 이거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이준석 대표를 응원하는 MZ세대, 뭐 특히 20대, 30대 남성들의 이제 지지가 분명히 있죠. 그리고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 20대 대통령에 당선될 당시에도 이 정권 교체의 바람이 불지 않았었습니까? 지난 정부와 각을 세우면서 본인이 가져간 표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준석 당대표가 일종의 그 대통령실에서의 윤심이 작용한 것이 아니냐 이 모든 과정에 뭐 이런 이를테면 의혹 같은 것들이 커가면서 이 뭔가 핍박받는 이미지로 지금 가는 것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일반 대중에게 좀 각인이 되면서 또 특히 지지층을 중심으로 해서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보다 여러 가지 좀 민심을 모아주는 결집되는 그런 양상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저조사에서는 소폭 오른 걸로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박성민 선생님 아까 법적인 얘기 저희가 잠깐 짚어봤는데 좀 먼 얘기이긴 합니다만 다시 이렇게 이준석 대표가 당대표에 만약에 새로운 전당대회 출마를 한다거나 복귀를 한다거나 그럴 가능성도 있는 겁니다. 국민의힘 당원 당규에 맡겨져 있습니다. 아직 국민의힘 당원 당규상으로는 당 대표의 중임 제한 규정도 없어 보이고 당원권 정지의 징계 전력이 존재한다고 해도 일정 기간 당 대표 출마 금지 규정도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앞으로 전당대회를 열어 당 대표를 선출한다고 하더라도 이준석 대표가 주자로 충분히 나설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다만 현재 여론조사가 실제 결과로 반영될지는 여러 가지 돌발 변수가 존재합니다. 여론조사와 당내 지지도 간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당대표 선출 과정에서 이준석 대표만은 절대로 안 된다는 세력 간의 단일화 변수 등 여러 가지 변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최진봉 교수님께 하나만 여쭤볼게요. 이제 비대위 체제로 국민의힘이 돌아가게 되면 1, 2, 3당이 다 비대위. 그렇죠. 맞아요.
이게 정당 정치를 보는 우리 국민들이 과연 어떻게 볼까? 그런 부분도 좀 우려스럽고. 그렇죠. 사실 이제 비대위라고 하는 게 이제 당내 갈등이 있거나 문제가 발생했을 때 비대위로 가는 경향이 많잖아요. 예. 왜냐하면 당이 그냥 잘 흘러가면 비대위가 필요하지 않아요. 예. 비대위가 필요한 비상 상태이기 때문에 비대위가 필요한 건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주요 정당들이 다 비대위 체제로 가고 있다는 것은 결국 정당들마다 다 문제거리가 있다는 거잖아요. 국민적 대안을 내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아쉬움이 있는 것이고 문제는 또 이 비대위가 잘 스무스하게 넘어가서 다음 이제 정식으로 당대표를 뽑고 그 당대표에게 권력을 잘 이양해서 잘 진행되도록 해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근데 거기서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비대위의 원래 목적과 완전히 다르게 가는 거예요. 비대위가 필요 없어지는 거잖아요. 왜 비대위가 있었어야 했느냐에 대한 회의론까지 들어요. 비대위를 만들었으면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비상사태를 잘 정리하라고 비대위 만들어놨는데 비대위가 도리어 논란을 더 키우는 상황이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서 예. 특히 국민의힘의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정리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이게 하나 꼭 더 생각해 봐야 할 게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에요. 지지율이 이렇게 낮은 상태에서 비대위 논란까지 있고 당내 분란이 커지잖아요. 총선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제 각자 도전할 수밖에 없어요. 의원들 입장에서는. 예. 의원들은요. 대통령의 지지율도 관심이 있지만요. 본인의 당선에 관심이 많아요. 그렇게 되면 맞죠. 그러면 이제 대통령실과 거리두기 할 수도 있다. 그럼 예. 당내의 불만이나 비판도 커질 수 있는 요소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어떻게 잘 조율해내느냐. 이 두 가지가 함께 상승을 해야 되거든요. 이 부분이 이제 풀어야 될 숙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서병수 의장은 전국이 신속하게 개최하겠다고 했고요. 권성동 원내대표는 비대위원장 인선 시작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도 국민의힘이 아주 바쁘게 좀 움직일 것 같아요. 이재명 의원의 발언을 두고 좀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의원 욕하는 플랫폼 만들자, 대표적으로 저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직접 한번 들어볼까요? 당원들이 당의 의사표현을 할 통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막 국회의원 개인 문자번호, 전화번호 알아가지고 거기다 막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를 들면 이런 거 해보려고 해요. 그 당의 그 온라인 플랫폼을 만들어가지고 욕하고 싶은 우리 국회의원, 단체장, 당 지도부 있으면 거기다 욕할 수 있게, 비난할 수 있게 한 칸을 만든 다음에 오늘의 가장 많이 비난받은 국회의원 땡땡땡, 2주에 가장 많은 항의 문자 받은 누구, 이달에 땡땡땡, 이런 거 한번 하려고. 저희가 좀 길게 편집을 해서 조금 맥락을 좀 이해하도록 도와드렸는데, 최진봉 교수님, 네. 당의 의견을 내는 의사표현할 통로 만들겠다는 게 핵심이었는데, 네. 예를 들면서 욕할 수 있는 이 표현이 좀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게 문제죠. 그러니까 예. 그렇게 표현 안 했어야 돼요. 말씀하신 것처럼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자. 예. 또 의원들의 활동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자유스럽게 자신 의견들을 표현하도록 만들자. 이렇게 했으면 문제가 없을 텐데 욕할 수 있는 플랫폼이나 말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이게 이재명 의원은 지금 모든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잖아요. 그리고 뭐 가장 강력한 이제 차기 당대표가 될, 민주당 당대표가 될 유력한 후보예요. 그러면 말씀을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한마디 한마디가 계속 언론들이 조명을 하면서 비판을 하거든요. 예. 근데 그런 구설수에 올려놓은 것은 본인한테 전혀 도움이 안 돼요. 그러니까 취지는 알겠어요. 이재명 의원이 무슨 뭐 욕하자 이런 의도로 얘기한 건 아니지만 예. 그리고 또 분위기가 저기 당원들 지지자들이 있다 보니까 조금 세게 나간 부분이 있는데 그것도 이제는 앞으로는 조심하셔야 된다. 말 하나하나가 결국은 본인을 점점 어렵게 만들어요. 그래서 예. 앞으로는 말 단어 하나 또는 말 하나하나에 신중을 기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앞부분에 당의 의사를 표현할 통로가 없다. 이 부분을 빼고 저 얘기만 들으면은 더 논란이 커질 수 있는 건데, 지금 당권 경쟁 중입니다. 당연히 당권 주자들 그리고 다른 의원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얘기를 한번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당내 민주주의를 퇴행시키는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대화하고 설득하고 타협해야 되는 것이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자세인데, 아무래도 그렇게 하면 눈치 보고 위축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재명 의원이 최근 들어가지고 일일 실언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선 이걸 뭐 상대방이나 혹은 언론에서 지적하면 거두절미하고 발언의 취지를 왜곡한다. 이렇게 변명해요. 저는 욕하는 온라인 플랫폼 거기에 대해서 SNS에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이것도 욕하는 거라고 안 했다고 그러는데 제가 듣기에는 분명히 욕하게 하자 이렇게 저는 분명히 들었거든요. 박성배 변호사님, 지금 조홍천 의원은 일 실언을 하고 있다고 좀 비판을 하고 있네요. 당내 비주류로 분류되죠. 조홍천 의원은 저로서는 두렵지 않을 수 없다. 이게 새로운 민주당을 만드는 길이냐며 직격했습니다. 당내 5선 중진인 이상민 의원도 강성 지지자들의 편승하고 이용하려는 얄팍한 행태라고 강하게 성토했습니다. 당권 경쟁자 박용진 의원도 반대 의견을 내놓는 소신을 숫자로 겁박하고자 하는 의도다. 강훈식 의원도 온라인 인민재판과 같이 흐를 우려가 존재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도 개딸들의 놀이터가 될 것임이 뻔하다. 자신에게 비판적인 민주당 인사들에게 마구잡이 난사를 하려는 모양이라며 비판에 가담했습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과거의 한 영상이 또 다시 화제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영상인지 한번 직접 보겠습니다. 후보님 사진 하나 부탁드립니다. 뭔데 얘기입니다. 저 앞으로 가셔야 찍을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 네, 가지 마세요. 뭔데 얘기라고 다 책임지겠습니까? 조심하세요. 근데 싫어하든 좋아하든 욕하는 거 아닙니다. 말하지 사죄한다. 감사합니다. 저 영상 때문에 안진용 기자님, 저 영상과 저 들었던 말들과 연결시키면 그래가지고 더 비판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발언 내용을 좀 살펴보면은요. 욕하는 건 범죄 행위다. 싫어하든 좋아하든 욕하는 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반대로 욕하는 플랫폼을 만들자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거고요. 게다가 저 영상에서 보시면은요. 이재명 의원이 차를 따라가면서 손으로 두드리는 행동을 합니다. 이게 어떤 식으로 해석이 되고 있냐면은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민주당 지지 성향 커뮤니티입니다.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재명 의원이 과연 자신을 향한 비난과 욕설을 견딜 수 있을까라고 우려를 표하고 있는데요. 아까 얘기를 할 때 오늘의 가장 많은 비난을 받은 의원 땡땡땡 이렇게 찝어보자고 했는데 과연 그 의원이 이재명 의원이 됐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일지 우려가 된다는 표현입니다. 김현준 평론가 여기에 대해서 해명을 내놓긴 했죠. 이재명 의원 측에서. 그렇죠. 뭐 늘 어떤 발언이 최근 이틀 사흘 사이에 특별히 좀 문제가 되는 발언들이 많지 않았었습니까? 그렇게 됐을 때 항상 좀 왜곡된 본인의 의사와는 다르게 왜곡되게 전달됐다. 내지는 언론 탓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 관해서도 욕설이나 폭력 의사 표현 방식에 대해서 자제를 당부한 것이다 라고 해명을 했는데 분명히 아까 조홍천 의원 말씀대로 욕하는 플랫폼을 만들자라고 저도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오히려 자제를 당부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본인은 그것이 아니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고 사실상 누가 비난을 제일 많이 받았는지 땡땡땡, 항의를 누가 제일 많이 받았는지 땡땡땡 이런 거 한번 해보면 어떨까라는 뭐 아이디어 차원에서는 본인은 굉장히 발랄한 아이디어라고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으나 무슨 가요 톱텐도 아니고 이런 걸로 인해서 강성 지지층 사이에서 많은 지지를 얻고 있는 이재명 의원께서 어떤 숫자로 압력을 가하려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심을 받기 충분하거든요. 그러니까 더 이상 언론 탓이나 거두절미했다라는 말을 하시기보다는 문제의 소지가 되는 단어, 뭐 욕이라든지 이런 단어는 말씀을 안 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최근에 논란이 되는 발언들이 더러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 더 들어보겠습니다. 이거는 좀 여당이 좀 발끈한 내용이긴 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나라가 무당의 나라가 돼서 그런지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이 언론과 검찰이 나를 죽이려 한다 이러면서 돌아가신 분들이 있는데 그게 이재명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저는 염력도 없고요. 주술도 할 줄 모르고 장풍도 쓸 줄 모릅니다.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한 참고인이 숨지자 여기에 대해서 좀 의혹의 시선을 보내니까 저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한민규 변호사, 저거는 좀 여당 입장에서 보면은 뭐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말일 것 같아요. 사실 여당의 입장뿐만 아니라 사실 국민들이 듣기에도 상당히 사실은 이게 이제 이재명 의원은 본인과 관련이 없다라는 것을 이제 지나치게 강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갑자기 뭐 무당의 나라라고 표현을 하면서 본인은 이제 염력도 없고 뭐 장풍도 없고 그러니까 본인과 그 죽음이 무관하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사실은 들긴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 돌아가신 분을 포함해서 이제까지 이재명 의원과 관련된 그런 수사를 통해서 이제 사망을 하신 분들은 모두 다 사실 이재명 의원과 친분이 사실은 있었던 분이고 이재명 의원을 위해서 사실은 일을 하신 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의 죽음 앞에서 본인과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사실은 하고 또 저와 아무 관계 없는 사람이 검찰, 경찰의 강압 수사를 견디지 못하고 언론과 검찰이 나를 죽이려 한다며 돌아가신 분도 있다. 이렇게까지 사실 폄훼하는 그런 발언에 대해서 사실은 이제 여당 이제 관계자들도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우리 당이 이제 비록 지금 내용을 겪고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이 의원의 궤변과 막말에 이제 야당복이 있음을 실감한 한 주다 이렇게 표현을 하였고 그다음에 국민의힘 박형수 원내대변인은 이제 논평을 내고서 어떻게 보면 거대 야당의 그 유력한 당대표 후보 수준이 이처럼 천박하고 상스럽다는 것에 참담하기까지 하다라고 이렇게 논평을 내놓을 정도로 이제 본인을 위해서 사실 일을 했고 본인과 같이 일을 하다가 이렇게 이제 돌아가신 그런 분들의 죽음 앞에서 본인이 이제 그 범죄 사실과 관련이 없다라는 그런 선을 긋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은 상당히 좀 심각하다 이렇게 보는 입장입니다. 최진봉 지금 전당대회라는 것도 이제 하나의 선거고 경선을 하다 보니까 지지자들을 결집해야 되는 필요도 있고 지지자들을 많이 만나는 자리도 있고 그러다 보면은 뭐 대선 때도 그랬습니다. 설화가 좀 논란에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이게 현장에 가면 그래요. 예. 이게 이제 가장 큰 문제인데 이 현장에서 이제 지지자들 특히 이제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지지층을 만나게 되면 그분들이 막 호응하고 이러면 그러니까 말을 그냥 좀 쉽게 하게 되잖아요. 그 준비된 원고 이해의 말들을 하게 되죠. 예, 그래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앞으로도 주의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본인이 어쨌든 차기 대선에 나갈 목표를 갖고 있고 당대표를 하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으면 발언 하나하나가 신중하지 않으면요 논란이 될 수밖에 없어요. 언론들은 끊임없이 이재명 후보의 입만 바라보고 있잖아요. 아무리 저게 개인적인 뭐 지지자들과의 만남이라 하더라도 저기서 하는 말 한마디가 결국 본인한테 치명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본인은 지금 주목도가 높은 가장 야당 의원 중에 가장 주목도가 높은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발언을 할 때 아주 무난한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야 돼요. 그게 뭐 너무 자극적인 얘기를 하는 건 도움이 안 돼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지지자들은요 무난한 얘기해도 다 좋아해요. 굳이 그거를 가격한 얘기 안 하셔도 다 호응해요. 아니 그런데 저게 또 이재명 의원의 또 캐릭터고 또 장점일 수도 있는데. 근데 그렇지. 예전에 사이다 발언이 캐릭터였어요. 근데 그게 마이너스 요소가 너무 많아요. 그러면 조금 줄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제 언어, 단어 사용도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비판을 강하게 할 수 있어요. 저는 뭐 윤석열 정부의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을 할 수 있지만 단어를 사용해버리면 그 모든 비판보다는 그 단어에 집중하게 되거든요. 아까 예를 들면 욕을 하는 플랫폼 뭐 이런 용어들이에요. 이런 용어들은 불필요한 용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주의를 좀 기울이시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는 생각입니다. 김영준 평론가께서는 아무래도 말로 직업을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더 좀 예민하게 보시는 측면이 있나요? 글쎄요, 뭐 일반 국민의 차원에서 받아들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주목받는 정치인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관심이 갈 수밖에 없고 우리가 흔히 뭐 그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시쳇말로 뭐 웃자고 얘기했더니 죽자고 덤벼든다. 이런 식으로 조금 이재명 의원께서 생각하시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어제도 재밌자고 자기가 얘기를 한마디 했더니 조금만 삐끗하면 침소봉대를 한다. 이렇게 본인의 진위가 왜곡되고 과대 포장됐기 때문에 내가 받지 않아도 될 비난을 받는다. 이렇게 지금 해석을 하고 계시는데 그러나 조금 다행인 것은 이것조차도 내가 해결해야 될 몫이니까 앞으로는 좀 점잖은 언어들을 쓰겠다라고 이제 자체 필터링 기능을 장착하겠다. 이렇게 저는 선언하신 걸로 봤어요.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대선 주자고 또 야당 대표에 이제 출마한 위치가 됐으니까요. 한번 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집에서 휴가죠. 집에서 영화 보고 있다. 오늘 오전에 대통령실에서 얘기를 했는데 일단 오전상 안진영 기자님 보면은 이제 대통령이 처음으로 여름 휴가를 들어가기 때문에 기자들이 많이 물어봤을 거예요. 뭐 하시냐. 그러니까 저렇게 얘기를 했나 봐요. 네, 당초는 한 2, 3일 정도 지방 휴양지를 갈 계획도 세웠었는데 이 재택 휴가를 보내면서 전국을 구상하는 걸로 대신하기로 했습니다. 이 대통령실에 따르면요, 휴가를 즐기는 사람들에게 폐를 끼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하는데
좀 더 속내를 들여다보면요, 최근 국정 지도 추락 그리고 여당의 내용 속에서 휴양지를 방문하는 것은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했던 거 보여집니다. 예. 또한 이제 관계자에 따르면요, 정치 입문위에 휴식을 취하지 못한 만큼 아주 오랜만에 많이 자고 산책도 하고 영화를 보면서 재충전의 시간을 갖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런 줄 알았는데 잠시 전에 보도를 보니까 대통령실에서요, 윤석열 대통령이 교육부에 대해서 초등학교 들어가는 연령 1살 낮추겠다고 교육부에서 발표했죠. 이거에 대해서 공론화해보라고 지시를 했어요. 그러니까 김현주 표는 대통령이 휴가긴 하지만 모든 국정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하는 거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다 보고가 되는 거고 여기에 지시를 해야 되고 네. 휴가가 아닌 상황인 것 같아요. 뭐 사실은 그렇죠. 어떻게 보면 뭐 흔히 하는 이야기로 지지율이 깡패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 선거 때만 쓰는 말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요즘과 같은 상황에서는 만약에 지지율이 상당히 압도적이었다면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겠죠. 예. 지지율이 급격히 하향하면서 부정적으로 보는 시선이 굉장히 높아진 거, 그리고 그 속도가 굉장히 빨랐던 거, 이런 것들이 굉장한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어제 대통령실에서는 일 비슷한 것은 하지 않고 푹 쉬는 데만 골몰하겠다라는 발표를 했습니다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이 학제 개편안 예. 5세로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낮추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민심이 좀 들끓고 있는 상황이기 예,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뭔가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뜻으로 말씀을 하신 게 아닌가 그렇게 예.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 사안이 최진봉 교수님 어떤 네. 자연재난이라든가 코로나라든가 이런 비상 상황이 아니고 정책과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휴가 기간에 대통령이 언급을 했다는 거는 네.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빨리 지금 진단을 해야 된다는 그렇죠. 왜냐하면 민심이 저것 때문에 더 안 좋아졌어요, 지금. 그러니까 특히 학부형들, 젊은 세대의 엄마 아빠들은요, 지금 엄청나게 저것 때문에 분노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빨리 이 문제를 해결 안 하면 사실은 이게 더 확산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기정사실화 해놓고 빠르게 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 절대로 안 돼요. 이거는 공론화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해관계자들, 예를 들면 선생님들도 있고요, 또 학생들 본인들도 있고, 그다음에 학부형들 있잖아요. 이분들과 공론화를 통해서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한지 하는 부분에 대한 의견을 모아야 되는데 너무 급하게 발표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문제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이 지시한 건 잘했다고 생각해요. 공론화해라. 왜냐하면 그러면 일단 한 발짝 물러서 좀 시간을 갖고 고민해 보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저렇게까지 반발이 안 써요. 왜냐하면 뭐 논의해 보겠다고 하는데 논의는 할 수 있잖아요. 다만 그 결론이 어떻게 나오는지는 이해관계자들이 다 참여해서 동의를 얻어내는 방법으로 가야 된다고 저는 보고. 근데 이제 이 언론에 지난번 보도될 때만 해도 1년 뭐 2025년부터 하겠다 이렇게 발표가 되니까 당장 그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이제 제가 피해자로 표현하는 것은 본인들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반발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결국.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는 그렇죠. 학부모들 입장. 취약 그 나이에 학교에 가야 되는 만 5세가 되는 아이들을 키우는 엄마 입장에서는 이건 황당한 얘기가 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시 잘했다고 보고 공론화는 반드시 거쳐야 돼요. 아무리 대통령이 주도권을 가지고 정책을 추진하지만 국민의 의견을 함께 하면서 가는 것이 맞지 너무 앞서가면 국민들로부터 반발을 사는다는 생각을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휴가 기간에 최 교수님, 그러니까 뭐 윤석열 대통령 휴가 기간에 뭔가 다시 구상을 해가지고 떨어진 지지율이라든가 국민의힘은 저렇게 이제 수습에 들어가고 있으니까 휴가가 끝난 다음에 뭔가를 이제 제시하면서 다시 국정을 끌고 갈 수 있는 걸 기대를 했었는데 이거 악재라고 보시는 거예요? 교육부 발표? 이건 악재도 당연히. 근데 이제 공론화 과정이라고 하는 얘기를 통해서 조금 속도 조절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문제 해결의 첫 발을 뗐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이제는 공론화 과정을 좀 더 깊이 갖고 학부형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하겠다라고 가야 돼요. 그래야 이 문제가 어느 정도 수그러들지. 왜냐하면 이 문제는 이미 말을 한번 뱉은 상황에서 수습하는 과정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걸 추진하겠다고 계속 밀어붙이는 순간 저는 더 큰 혼란에 빠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휴가 기간 동안 제가 그냥 조언을 드리자면 지금 이제 80일 정도 되신 거잖아요. 그 기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한번 복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어느 지점에서 좀 지지율이 떨어졌고 어떤 발언을 했을 때 국민들이 좀 화나게 됐고 국민들로부터 지지가 낮아진 배경이 뭔지 하는 부분들을 좀 깊이 보시고 거기서 전국의 어떤 돌파구를 찾아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국민이 뭘 원하는지, 본인의 스타일과 국민의 의견이 맞지 않을 때 본인이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 하는 부분들을 깊이 고민하시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공교롭게도 문재인 전 대통령도 같은 시기에 휴가를 갔는데 박성배 변호사님, 문재인 대통령은 제주도 이건 포착됐나 봐요. 네, 그렇습니다. 시민들에게? 문재인 전 대통령이 어제 여름 휴가차 제주를 방문했습니다. 문 전 대통령 김정숙 여사와 함께 어제 오후 7시경 부산발 항공편으로 제주공항에 도착했는데
파란색 줄무늬 셔츠에 선글라스를 착용한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예. 사실 문 전 대통령의 여름 휴가는 지난 2018년 이후 4년 만입니다. 2019년에는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로 휴가를 미루었었고 2020년에는 중부지방 폭우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예정되어 있던 휴가를 취소했습니다. 그리고 예. 지난해에는 코로나 재확산으로 휴가를 반납한 바 있습니다. 화질이나 구도를 보면은 공식적으로 찍은 사진은 아닌 것 같아 보여요. 그런데 안진용 기자님, 지금 온라인에서 또 주목하는 거는 저 셔츠 남방이라고 하죠. 저거가 계속 입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얘기입니까? 네, 문재인 전 대통령의 휴가 남방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휴가 남방?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예. 지금 나오는 저 사진이 이제 어제 포착된 사진인데 그 전에도 보면은요, 맨 오른쪽 저 2018년 봉정사 방문 당시 찍었던 저 사진 속 저 옷이 2017년 그리고 대통령 당선 전인 2014년에도 그대로 입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름마다 입는 여름 교복이란 말이 나올 정도였는데 중요한 건 어제 공항에서 포착된 저 사진은요. 파란색 계열의 줄무늬 셔츠인 것으로 언뜻 비슷해 보이긴 하지만 예. 체크 무늬가 다릅니다. 달라요? 네, 이 셔츠는요. 최근에 보면 양산에 내려간 후에 자주 포착이 되는데요. 그래서 이 여름 교복이 이제는 드디어 바뀐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왔던 거였는데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은요. 예. 양산에 내려간 후에도요. 김 여사와 함께 산행을 즐기거나 반려견 토리와 놀아줄 때는 역시나 기존의 파란색 셔츠 무늬를 입고 있기 때문에 여름 예. 교복에서 완전히 탈피한 것은 아닙니다. 최진봉 선생, 글쎄요, 뭐 전 대통령이고 잊혀지고 싶다고 표현을 했었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화제가 돼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전직 대통령이 휴가를 가시거나 행동을 하는 건 화제가 될 수밖에 없어요. 또 아직까지도 뭐 문재인 전 대통령을 좋아하시고 지지하는 분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 입장에서는 문 전 대통령의 행보 하나하나가 관심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죠. 아마 이제 저런 계열의 옷들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본인이 입었던 옷을 계속 반복적으로 입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볼 때는 아주 선호하는 그런 의상이 아닌가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고 본인은 우리도 그러잖아요. 여러 옷이 있어도 내가 좋아하는 거 계속 입게 되거든요. 그런 어떤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뭐 어쨌든 문재인 전 대통령이 저렇게 좀 편안하게 계시는 모습 보니까 기쁘고요.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동안 너무 힘들게 5년 동안 일했잖아요. 이제 좀 쉬시는 그런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제작진이 뭐 일부러 저런 자료를 많이 뭐 편집을 했겠지만 유독 많은 거 같네요. 저 푸른색 남방은. 그럼 평산마을 좀 조용해졌는지도 궁금한데 박성면 선생님 어떻습니까? 네, 평산마을 문재인 전 대통령 사자 앞에서 집회 시위를 이어갔던 찬반 단체들이 일주일간 휴전을 선언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일시적이나마 평산마을이 3개월 만에 평온을 되찾게 됐습니다. 양산경찰서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 비판 단체 3곳, 지지단체 4곳의 집회가 중단됐고 비판 단체 한 곳만 집회를 이어가지만 마이크와 확성기는 사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양산경찰서장은 이 휴식기가 주민들의 평온을 찾기 위한 첫걸음이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예.